지금부터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휴대폰은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사에서는 한국어, 포르투갈어 동시 통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역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수신기에서 1번 한국어, 2번 포르투갈어로 미리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ttendees who zoom into our webinar can select the audio channel to hear the translated audio Korean or Portuguese on below option. 내빈 여러분, 그리고 줌을 통해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브라질 소사이어티 외교부가 공동 주최하는 제9차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게 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남지민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는 줌을 통한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9차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 앞서 개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브라질 소사이어티 최신원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최신원 회장님께서는 꼭 참석하시려고 영상 자료를 미처 준비하지 못하셨는데 피치 못할 일이 발생하셔서 오늘 한국-브라질 소사이어티 편무원 부회장님께서 대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브라질 소사이어티 편무원 부회장입니다. 최신원 회장님의 개회사를 대독하겠습니다. 브라질 인프라부의 프레이타스 장관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충재 소장님, 상파울루 투자청의 멜루 장관님, 한국외교부의 황경태 국장님, 주 브라질 한국 대사관의 김찬우 대사님, 주한 브라질 대사관의 로페스 대사님, 그리고 포럼 개최를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련 기관의 관계자와 국내외 발표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이래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한국-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은 브라질만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성격의 유일한 국제 세미나로 그동안 한국-브라질 양국 기업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양국 간 교육과 투자가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9차 포럼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오프라인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화상으로 실시하게 되어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인프라부와 보건부, 상파울루 투자청,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 대외경책연구원 등 양국 정부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웨비나라는 다소 낯설지만 새로운 형태의 비대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충격으로 인해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과 브라질의 기업들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세계 9위 경제 대국이자 남미 공동시장의 주축인 브라질 진출을 추진하는 우리 기업들의 성공적인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Muito obrigado. 네, 부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조충재 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편무원 한국-브라질 소사이어티 부회장님, 루이스 로페스 주한 브라질 대사님, 황경태 외교부 중남미 국장님, 그리고 내외 기빈 여러분, 먼저 공동주최 기관들의 일원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대표하여 한국과 브라질 간의 이해와 협력 정진에 기여하는 이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시간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관계 정진에 기여하기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지구 반대편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는 브라질 전문가 여러분, 바쁜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국내 전문가, 기업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 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이 올해로 9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이 포럼은 한국과 브라질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서로를 이해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민간 기업과 정부에게는 협력을 모색하고 논의하는 기회의 자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제 세미나, 포럼 등이 취소 혹은 연기되었지만 오늘 이렇게 포럼을 개최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헌신과 양국 간의 협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한국과 브라질은 지난해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은 보건의료 부분을 넘어서 무역 통상 부분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분에서 협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보호주의와 자국 중심주의의 강화로 위축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대립 격화가 국제 협력 분위기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회복 중이던 한국과 브라질 경제도 성장 둔화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중남미 지역 유망 시장으로서 그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정부의 시장 친화적이며 자유주의적인 경제 통상 정책 토대 위에 시행 중인 적극적인 재정 정책은 브라질 경제의 하방 압력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IMF와 같은 국제기구들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에도 나타납니다. IMF는 코로나19로 중남미 국가들이 올해 평균 8% 이상 역성장할 것이지만 브라질의 경우 이보다 훨씬 양호한 5%대의 역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한국과 브라질 간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 관계가 지난 30년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무역, 투자, 산업 및 기술 협력, 지식 공유 등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협력이 본격화한 1990년대 이래 양국이 지나온 경제적 굴곡을 감안한다면 양국 간 협력의 성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위기이자 기회인 이 변곡점에서 한국과 브라질은 또다시 새로운 협력 관계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오늘 1부, 2부 세션에서 논의될 K방역을 포함한 보건의료 부분과 브라질의 인프라 개발 부분에서 양국 간 새로운 협력의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 포럼이 매년 발전을 거듭하여 양국 간 주요 소통의 장이 되고 양국 관계 정진에 더욱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QF는 한국과 브라질의 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변화시킬 지혜를 모으며 공유하는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성공적인 포럼 개최를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브라질 정부 관계자, 한국 브라질 소사이어티 부회장님과 관계자, 외교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재차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외교부 중남미국 황경태 국장님께서 환영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편무원 한국 브라질 소사이어티 부회장님, 조충재 대경제정책연구원 센터장님, 그리고 김찬우 주 브라질 대사님과 루이스 로피스 주한 브라질 대사님, 아울러 지금 늦은 이 시각에도 브라질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브라질 인프라부 및 상파울로 투자청 관계자 여러분과 한국 기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외교부 중남미 국장 황경태입니다. 지난 10월 5일 한 브라질 양국 정상 간 협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전화 통화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번 협의를 통해서 양국 정상은 팬데믹 대응과 백신 개발, 보급, 협력을 협의하는 한편 교역 규모를 확대하고 한 메르코스루 무역
협정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작년 한 브라질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에 이어 올해는 새로운 60주년을 시작하는 원년으로 양국 관계에 있어서 뜻깊은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보호무역주의 확산, 원자재 가격 하락 등 글로벌 경제 환경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한 브라질 양국이 상호 발전을 위해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더욱 뜻깊다 하겠습니다. 어느덧 9회를 맞이한 한 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은 그간 양국 경제계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브라질의 경제 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간의 협력 가능성이 다대한 인프라와 보건 의료 분야를 집중적으로 조망해 보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위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 브라질 정상 간 전화 통화에서도 우리 문 대통령께서 강조했다시피 우리 정부는 한국의 중남미 최대 진출국인 브라질과 코로나 공존은 물론 인프라, 과학기술,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브라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와 철도, 항만, 공항 등 인프라 구축 사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사업이 더 많이 발굴되기를 기대하며 IT, 생명공학 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과 풍부한 생물 유전 자원과 뛰어난 과학 기술을 보유한 브라질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한국과 브라질은 상호 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갖고 있고 한 메르코스루 무역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 간 교육과 투자가 더욱 확대되고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석하신 브라질 정부 관계자와 한국 기업인 여러분들께서도 한 메르코스루 무역 협정의 조기 타결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한 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을 준비해 주신 관계기관과 브라질 정부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포럼이 유익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한 브라질 대사관 루이스 로페스 대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nhor vice-presidente da Korea Brazil Society, meu amigo Paulo Pyong, por intermédio de quem eu saúdo o chairman Choi Shin-won, nosso presidente da Korea Brazil Society, senhor Cho Chung-jae, vice-presidente da KIEP, senhor diretor-geral Hwang Kyun-tae, diretor-geral de América Latina e Caribe do Ministério dos Negócios Estrangeiros, saúdo especial meu, uma saudação especial minha para o embaixador Kim Chan-woo, embaixador da Coreia no Brasil, que participa remotamente deste nosso encontro. E gostaria também de registrar, muito especialmente, a participação por uma mensagem previamente gravada do ministro da Infraestrutura do Brasil, ministro Tarcísio Gomes de Freitas, o que para mim é um grande prazer também contar com essa participação. Caros representantes aqui presentes, há mais de um ano participei da abertura do 8º Fórum de Negócios Brasil-Coreia. Nenhum de nós poderia imaginar, naquele momento, a dimensão dos desafios que enfrentaríamos neste ano. Para nós, o ano de 2020 se ajustaria a um instintivo apego dos seres humanos à previsibilidade e ao planejamento. É desnecessário recordar o quanto a realidade se mostrou diferente do que esperávamos. O impacto do que ainda estamos vivenciando é tão extremo que seria imprudente traçar agora uma avaliação das consequências das crises gêmeas de 2020.
No entanto, já podemos aquilatar, com alguma cautela, aspectos do que ultrapassamos. Ao observar os últimos meses, é bastante claro, por exemplo, o êxito que a Coreia obteve na tarefa de desenvolver um modelo confiável de resposta à crise. Em dias como hoje, em que me encontro com meus amigos coreanos, faço questão de manifestar meu reconhecimento pela forma como todos vocês enfrentaram os momentos mais difíceis dos últimos meses. Na resposta à crise, Brasil e Coreia uniram esforços para enfatizar a importância de que as atividades econômicas essenciais fossem preservadas. Juntos, alertamos para o perigo de aumento do protecionismo. Unimos nossas vozes para apontar o risco de que cadeias globais de valor fossem rompidas. No pior momento da crise, o Brasil assegurou aos parceiros do G20 que utilizaria nossa grande produção de bens agrícolas de modo a mitigar a ameaça de escassez de alimentos. Como demonstração de solidariedade, a Coreia doou kits de diagnóstico a diversos países, entre os quais o Brasil. Gesto de solidariedade pelo qual o presidente Bolsonaro agradeceu diretamente ao presidente Moon no telefonema que já foi mencionado pelo diretor-geral Wang, em que manteve com o presidente Moon recentemente. Cabe a nós, mais uma vez, olhar para o futuro. Hoje nos reunimos para uma nova edição do Fórum de Negócios Brasil-Coreia, que discutirá as possibilidades de cooperação econômica entre nossos países. As perspectivas continuam a ser promissoras. O ano de 2020 mostrou que nações com pontos de vista semelhantes devem coordenar suas ações, sobretudo nos momentos que parecem mais ameaçadores. Também ficou demonstrada a extensão de nossa interdependência. Brasil e Coreia, economias complementares e competitivas em suas áreas de especialização, devem somar seus pontos fortes para enfrentar as atribulações. No campo da integração econômica, é imperativo mencionar as negociações em curso, como também já foi mencionado pelo diretor-geral Wang, entre a Coreia e o Mercosul. O momento que ora atravessamos e nossa experiência acumulada devem reanimar nosso compromisso com a obtenção de um acordo de livre comércio equilibrado e ambicioso. Ambos os lados precisam compreender a extensão das oportunidades que se oferecem pelo acordo. Precisamos negociá-lo com nossos olhos postos em um futuro de ganhos mútuos que o ALC ajudará a construir. Serão abordadas esta manhã duas áreas em que o Brasil e a Coreia podem avançar muito no curto e médio prazo. A modernização da infraestrutura brasileira é uma dupla oportunidade para as empresas coreanas. Por um lado, são variadas as oportunidades que se oferecem aos empreendedores que busquem se associar ao Brasil neste novo momento. Por outro, o ganho de produtividade que decorrerá desse processo de modernização em benefício de todos aqueles que já possuem investimentos em meu país. A área de saúde é outro campo que começa a se delinear com clareza como propício para a colaboração. A Coreia desenvolveu-se como um dos países líderes em tecnologia e formação de profissionais. O Brasil, por sua vez, dispõe de um serviço de saúde pública que é único no mundo por sua extensão e qualidade. Aproximar tais competências nos permitirá compartilhar avanços. As discussões a seguir atualizarão nossos conhecimentos a respeito das formas pelas quais Coreia e Brasil podem dar contornos concretos à sua colaboração. Para mim e para todos aqueles que se dedicam ao aprofundamento das relações bilaterais, as apresentações de hoje
servirão como fonte de inspiração para o trabalho diário. Muito obrigado a todos. 네, 대사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 브라질 대한민국 대사관 김찬우 대사님께서 줌을 통해 축하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 브라질 김찬우 대사입니다. 최신은 한국 브라질 소사이어티 회장님, 펜무원 부회장님, 루이스 로페스 주한 브라질 대사님, 황경태 중남미 국장님, 조충재 대경제정책연구원 소장님, 그리고 웨비나를 통해 포럼에 참석하신 기업인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포럼을 위해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신 타르시지오 프레이타스 브라질 인프라부 장관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자 여러분, 작년은 양국 수교 6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올해는 양국 간 새로운 60주년의 비전과 기반을 다지는 첫 해입니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양국 정부 간 고위급 교류, 한메르코스루 무역협정 등 양국이 구상하고 있는 일정들이 다소 차질을 빚고 있지만 양국 간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양국 정상은 3주 전에 전화통화를 통해 보건, 의료, 한메르코스루 등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교류할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곳 중남미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은 점차 안정화되고 있으며 브라질 경제도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IMF도 금년 브라질 경제 성장률을 당초 마이너스 9.1%에서 마이너스 5.8%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내년에는 2.8% 성장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작년 말 기준 한국과 브라질 간 교역은 91억 불이며 우리 기업은 자동차, 전자, 건설,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양국 간 경제 협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브라질 정부는 연금 개혁을 필두로 조세 개혁, OECD 가입 추진 등을 통한 기업 환경 개선과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을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한국과 메르코스루 무역 협상이 타결되면 우리 기업에게는 지구 반대편의 새로운 큰 시장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주 브라질 대사로서 이 자리를 빌어 한국과 브라질 간 협력이 유망한 세 가지 분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기업들이 브라질 인프라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2년까지 브라질 인프라 시장 규모는 510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가 큽니다. 특히 브라질 정부는 인프라 전담 부처 설립, 투자 파트너십 프로그램 PPI 등을 통해 외국 기업의 브라질 인프라 시장 참여를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메시지로 대체되었지만 인프라부 장관께서도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우리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브라질 인프라 시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보건의료 분야입니다. 보건의료는 양국 간 가장 협력이 유망하고 잠재력도 큰 분야입니다. 한국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이 이곳 남미까지 알려지면서 우리의 ICT 기술과 의료가 접목된 첨단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코로나19 초기에 브라질 부탄탕 연구소는 가장 먼저 한국산 진단키트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CJ는 브라질 상파울루 인근에 생산 공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양국 간 협력 사례가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원격 의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는 광활한 영토를 보유한 브라질의 5G 도입과 함께 양국 간 의료 분야 협력을 가속화할 수 있는 유망 분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과 한국판 뉴딜 정책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브라질은 자원이 풍부하지만 풍부한 일조량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풍력, 에탄올 등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스마트 그리드 등 우리의 기술력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 향상 등 그린 뉴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브라질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5G 네트워크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5G 수도국인 우리 기업들은 5G와 관련된 통신 장비, 부품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여 기존 제조업과 함께 4차 산업시대가 요구하는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 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을 준비하여 주신 외교부 키에퍼 코브라스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uito obrigado. 네, 대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브라질 인프라부 따르시지우 프레이타스 장관님의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아쉽게도 장관님께서는 오늘 일정상 자리를 함께해 주시지 못하셨습니다. 비디오를 통해 기조연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Olá, meus cumprimentos à Cobra, à Coreia Brasil Society, pela organização desse importante evento, que nos permite tratar de um tema muito importante para o Brasil, que são os investimentos na infraestrutura. O Brasil está conduzindo o maior programa de concessões, de transferência de ativos da sua história para a iniciativa privada. Serão, até o final do mandato do presidente Bolsonaro, 42 aeroportos transferidos, dezenas de arrendamentos de terminais portuários, multipropósito para todos os tipos de carga, 18 mil quilômetros de rodovias e mais de 3 mil quilômetros de novas ferrovias. Uma série de oportunidades, portanto, estão na mesa, tanto para a construção, para a gestão e operação desses ativos, mas também para o fornecimento de máquinas, equipamentos, implementos, como, por exemplo, material rodante para as ferrovias. Parceria com a Coreia do Sul é muito importante para nós. Aliar, trazer para o Brasil capacidade técnica, a disciplina, a dedicação, o conhecimento, o know-how em infraestrutura, para nós é muito importante e com certeza vai somar muito. Os projetos do Brasil estão cada vez mais sofisticados. Então nós temos uma estruturação hoje que está sendo elogiada por investidores do mundo inteiro. Nós temos tudo para trazer o investidor. Primeiro, o Brasil é um país que tem tradição de respeito a contratos. Os contratos sempre foram preservados e isso dá segurança jurídica, estabilidade regulatória. Hoje nós temos também portfólio, que é uma coisa fundamental. São muitos ativos. E quando esses ativos são combinados, por exemplo, uma rodovia que é próxima da outra, ou vários aeroportos que estão sendo concedidos em blocos, nós ganhamos em sinergia, ganhamos em termos operacionais. E isso proporciona uma alavanca em termos de taxa de retorno. Nós temos excelentes ativos. Os melhores ativos de infraestrutura do Brasil estão sendo transferidos para a iniciativa privada. Posso citar o aeroporto de Congonhas, o aeroporto de Santos Dumont, Congonhas em São Paulo, Santos Dumont no Rio de Janeiro e a ligação Rio-São Paulo. É a quarta rota mais movimentada do planeta. O aeroporto de Foz do Iguaçu, que é o segundo maior destino turístico do Brasil, o aeroporto de Curitiba, Manaus, que é um grande terminal de carga, a rodovia Presidente Dutra, que liga Rio de Janeiro a São Paulo, que são as duas principais cidades do Brasil, rodovias que atendem o setor do agro, que é um setor que cresce muito no nosso país, ferrovias que também atendem o setor mineral, o setor do agronegócio, setores resilientes da nossa economia. Então, nossos ativos são ativos de qualidade. Porto de Santos, maior porto da América Latina, um dos maiores portos do Hemisfério Sul. Então, há um potencial muito grande. Nós temos também estruturação sofisticada. Na estruturação dos nossos projetos, nós estamos tratando os principais riscos observados pelos investidores. Estamos tratando, por exemplo, o risco de câmbio. Por dentro do contrato, criamos um mecanismo, por exemplo, para amortecer variações de câmbio por meio de uma parcela de outorga variável. Nós temos garantia de percentual do valor presente líquido para combater o risco de demanda.
Então, temas que não foram tratados anteriormente em estruturação, nós estamos tratando. Temos funding disponível, com o mercado de capitais que está florescendo, né, cada vez mais. Então, temos os fatores que vão proporcionar atratividade para os nossos investidores. A gente sabe que os investidores estão procurando hoje opções seguras, com contratos de longo prazo, com estabilidade, mas que tenham um mercado com potencial de crescimento e que garantam boas taxas de retorno. E é justamente isso que nós temos para oferecer. Um grande mercado consumidor, um mercado com muito potencial de crescimento, com estabilidade contratual e regulatória e com taxas de retorno muito interessantes. No mundo onde a gente tem muito dinheiro a juro negativo, né, são 17 trilhões de dólares hoje, nós temos no Brasil projetos que conseguem oferecer 9, 10, 11% ao ano real. E isso realmente é um atrativo muito grande, né? Torna os nossos projetos diferenciados. Então, o Brasil é um país de muito potencial, é um país muito grande e que está de braços abertos para receber investidores do exterior. Temos recebido, o nosso programa de concessão está em andamento, foram 32 leilões realizados até o momento e muitos outros serão realizados até o final de 22. Nós teremos uma carga grande de leilões acontecendo no ano que vem e em 2022 nós vamos atingir a nossa meta de contratar 250 bilhões de reais só em investimentos em infraestrutura de transportes. Além disso, a gente tem aquilo que virá no setor de óleo e gás, no setor de saneamento básico, né, que são setores também importantes para a nossa economia. Agradeço a atenção e já manifesto o interesse de brevemente poder visitar a Coreia do Sul, né, e apresentar mais de perto o nosso programa de investimentos. As nossas equipes aqui no Ministério da Infraestrutura estarão permanentemente à disposição para apresentar a todos os senhores a nossa pauta, o nosso programa de investimentos e as características de cada um dos nossos projetos. Então, recebam os nossos cumprimentos, parabéns pela organização do evento e obrigado pela oportunidade. 네, 장관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세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브라질 경제 환경 변화와 전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세션의 사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여준 연구위원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션 1의 사회를 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 윤여준입니다. 세션 1의 제목은 Brazil's Economic Changes and Prospects in the Post-COVID-19 Era 이고요.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브라질 경제 환경 변화와 전망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19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은 국가들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 확진자 수 기준으로 세계 3위, 약 52만 명의 확진자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입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다루는 세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의 발표자가 발표를 하실 예정입니다. 첫 번째 발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의 홍성우 박사님이 Impact of COVID-19 on Economy of Brazil and Prospects 라는 주제로 코비드-19가 브라질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두 번째 발표자는 원래는 상파울루 투자청장이신 윌슨 멜루 청장님이 발표를 해주시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셔서 그 대신에 상파울루 투자청의 아나 페르난데스 팀장님이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페르난데스 팀장님이 발표해 주실 주제는 Investment Perspectives in the State of São Paulo and Brazil in the Post-COVID Era 이고요.
일단 그러니까 지금 세션 1에 배정된 시간이 총 50분이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씩 발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10분은 지금 줌을 통해서 받은 질문 한 2개 정도를 받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홍성우 박사님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홍성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코로나19가 브라질 경제에 미친 영향과 향후 전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준비하게 된 것은 우선 저의 발표 순서가 이제 가장 처음에 있다 보니까 브라질의 어떤 상황을 개략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이 포럼의 그 주 타겟층 또는 청중이라고 할까요? 그 주 타겟층이 어떤 기업인들 또는 브라질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어떤 정보의 제약이 있어서 이러한 정보들을 접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는 것들이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에 이어서 이제 뒤에서 이어질 발표, 또 2부에서 이어질 발표들을 통해서 이제 보다 구체적이고 좀 흥미로운 내용들이 아마 그 발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아무래도 지금 시기이다 보니까 이 코로나19에 대한 관련 통계치들 브라질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살펴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이 경제 성장률에 대한 이 각 기관들 전망치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경제 성장률이 그 국가의 어떤 경제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널리 쓰이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경제 성장률뿐만 아니라 브라질의 다양한 부분, 이제 소비라든지 고용 등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코비드 19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단기와 중기적 어떤 전망 이런 것들을 한 2가지 정도 꼽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단기와 중기를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까운 미래에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을 한 2가지 정도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 첫 번째 그래프는 일별 신규 확진자 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0월 11일 기준으로 브라질 1일 확진자 수는 27,444명으로 나타났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밑에 이 가로축이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노란색 막대 그래프가 점점점 올라가는 시점이 한 3월 중순부터 이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쭉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올라간 그 관측치들이 보이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추세는 그래도 조금은 감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이 홈이 파여 있다고 할까 이렇게 감소된 부분들은 그 날짜를 살펴보면 이제 주말이나 월요일 정도 이런 날짜들이 돼서 그런 날에는 당연히 이제 대면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평일보다는 좀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요인에 의해서 일별 확진자 수는 그런 기간에 좀 이렇게 갑작스럽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똑같은 날짜 기준으로 10월 11일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 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10월 11일 기준으로는 500만 명이 좀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래프는 누적 사망자 수입니다. 10월 11일 기준으로 약 15만 명 정도 사망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 4월 이후부터 그래프가 또 이렇게 가파르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테이블은 이제 국가별로 누적 확진자 수를 순위를 매겨서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인도, 3위가 브라질이고요.
그다음에 12개 국가 상위 12개 국가 중에서 브라질 포함해서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페루, 멕시코가 이 중남미 국가가 5개 이 상위 12위 안에 이제 5개국이 포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글로벌 케이시스, 그러니까 전 세계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 수가 3,700만 명 정도 되니까 브라질은 한 13%, 14% 정도 이 누적 확진자 수 기준으로는 13%, 14%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제 성장률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브라질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당연히 부정적인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여지는 것은 이제 윗줄은 전년 동기 대비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주는 것이고, 그 아랫줄은 전 분기 대비 그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마 브라질은 2014년 중반부터 16년까지인가 아마 경기 침체를 좀 겪고 그 이후에 좀 서서히 회복되는 추세를 보여왔는데, 2019년에도 그런 어떤 기조들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에 들어오면서 첫 번째 행에 보시면 이제 2020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3%, 그 다음에 2분기에는 마이너스 5.9%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2분기에 이제 이 경제 성장률이 더 심각하게 나타난 이유는 앞서 보신 어떤 그 신규 확진자 수의 추세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3월 중순, 3월 말부터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2분기에 더 뭔가 경제 전망이, 경제 실적이 좀 훨씬 더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라는 기관에서 이제 전망하기로는 3분기에는 그래도 브라질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유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적극적인 보소나루 정부의 적극적이고 좀 확장적인 재정 정책들이 이러한 회복기로 진입하는 시점을 좀 앞당기지 않았나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이제 IMF, OECD 등 이제 여러 기관들이 2020년도, 2021년도 경제 성장률을 전망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IMF 같은 경우에 2020년 6월 기준으로 2020년에는 마이너스 9.1%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2021년도에는 3.6%. OECD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마이너스 6.5%, 2021년에 3.6%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이런 성장률의 이 정도는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2020년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2021년도 되면 그래도 경제 성장 회복하는 경제가 회복하는 시점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IMF 이 제가 자료를 만들 때는 IMF 2020년 10월 보고서가 안 나왔는데 2020년 10월 보고서에는 앞에 환영사 축사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마이너스 5.8%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중남미 평균 IMF 그 경제 전망치를 기준으로는 브라질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5.8%, 중남미 평균이 마이너스 8.1%, 멕시코가 마이너스 9.0%로 전망이 되었는데요. 이런 걸 볼 때 이제 브라질이 상대적으로 중남미 지역 내에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의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는 좀 양호하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몇몇 부분에서 어떠한 그 부정적인 영향들이 코로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비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그다음에 이 봉쇄, 락다운이라고 하는 봉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당연히 이 대면 접촉이 줄어들면서 소비도 당연히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이 테이블 4, 표 4를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이제 2019년에는 그래도 플러스 성장을 보이다가 2020년 1분기 들어서 또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2020년 2분기에 들어서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7.1%를
1% 소비가 이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남미 특히 남미 지역에서 3월 이후 4월부터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표 5는 이제 물가 상승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0년 1월부터 매월 계속 감소하다가 최근 들어 다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 한때 이제 브라질 중앙은행이 목표치로 삼았던 그 물가 상승률의 수준보다 상당히 하회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중앙은행이 그거와 더불어 그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가 어느 좀 장기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브라질 중앙은행이 이제 역사상 가장 낮은 기준금리 2%로 또 10월에 한 번 더 낮추는 이런 정책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고용 부분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고용 부분은 보시다시피 2020년 1월에 6,300만 명이 민간 부분, 그다음 공공 부분에서 근로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2020년 1월 기준으로 2,400만 명, 2,500만 명 정도가 이제 고용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월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계속해서 고용이 이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1월부터 6월까지 그 누적으로 살펴보면 약 한 730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한 9월까지인가를 더 살펴보면 좀 더 이 고용이 줄어드는 폭이 훨씬 더 커져서 약 한 1,000만 명, 1,100만 명, 1,200만 명 정도가 누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 매월 줄어드는 폭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좀 커지는 모습. 1월에서 2월보다는 2월에 비해 2월에서 3월, 3월에서 4월에 이 고용이 감소되는 모습, 더 큰 폭으로 감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자영업 부문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브라질뿐만 아니라 중남미에서 소위 그 인포멀 이코노미, 인포멀 워커라고 하는 비공식 어떤 부분의 노동자들의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통계치로 잡아내는 것들이 쉽지 않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통계에는 정확히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사실 고용에 대한 지표는 조금 더 여기서 제시한 것보다는 더 부정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 상품 부분에 대한 이제 무역 수지입니다. 상품 수지인데요. 2020년부터 월 단위로 8월까지 제가 표를 제시를 했는데 2020년 1월에 이제 무역 상품 수지가 이제 적자를 기록했다가 2020년 2월부터 흑자로 돌아서고 그 이후에 증가와 감소를 좀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브라질 같은 경우에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뭐 원유라든지 대두, 철광석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뒤따라 일어나는 어떤 가격 하락 이런 것들이 아마 수출액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겠지만, 데이터를 살펴보면 무역 수지가 상품 수지가 이 2020년 1월부터 그 이후에 흑자로 돌아서서 그것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거는 이 수입에 대한 감소폭이 워낙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의 감소가 이 상품 수지의 흑자를 견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원유라든지 뭐 이 광물 자원 같은 품목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으로는 이제 브라질의 재정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도 재정 적자 수준이 이 중남미 내에서도 평균보다 좀 높은 수준을 보여왔고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작년에 항상 브라질 하면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연금 개혁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연금 개혁을 또 추진을 하면서 이제 재정 적자 수준을 좀 낮추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왔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어떤 그러한 노력들이 좀 노력의 효과가 좀 반감되는 면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건데 이 확장적인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재정 정책을 피면서 발생하는 어떤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1월 기준으로는 GDP 대비 브라질 정부의 총 부채 수준이 76.2%. 그래서 매월 조금씩 올라가면서 8월 달 기준으로는 GDP의 88.8%까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향후에 이제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브라질에서 좀 흥미롭게 또는 아니면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것들이 두 가지 정도 꼽아봤는데, 하나는 이제 앞서서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건설이라든지 인프라 관련된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그 예클락이라고 하는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의 경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정부가 이제 정부 지출을 좀 늘려야 된다라는 것들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이 브라질 정부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부터도 인프라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이런 것을 통해서 경기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보였던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히려 민간 부분,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 부분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재정 적자의 요인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원래 요 발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인프라의 질을 향상시키고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투자가 좀 부족하다라는 또 연구의 결과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분위기와 맞물려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브라질 정부는 이 향후에 이제 인프라 관련된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할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기업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텍스 리폼, 그러니까 세제 개혁 관련된 것인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브라질만의 이슈는 아닐 텐데, 이 재정적인 여력이 코로나 대응으로 해서 점점 감소하는 상황에서 향후에는 어떠한 식으로든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세제 개혁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것들은 아직 없지만 좀 흥미롭게 보여지는 것은 최근 이제 지난 5월인가에 이 디지털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원에 아마 그 법안이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에서는 이제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텍스를 부과를 할지, 그리고 어떠한 기준으로 디지털 세율을 매길지,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아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 아마 이런 부분도 아마 이 브라질의 향후 어떤 이 경제를 또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성우 박사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나 페르난데스 상파울루 투자청의 아나 페르난데스 팀장님의 Investment Perspectives in the State of São Paulo and Brazil in the Post-COVID Era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Boa noite a todos. Annyeonghaseyo. Queria, em primeiro lugar, agradecer pela oportunidade de participar deste evento. Como bem observado, Wilson Mello, que é o presidente da Invest São Paulo, ele teve, infelizmente, um infortúnio da sua família e não pôde participar deste evento.
Eu sou gerente-geral da área de investimentos da Invest São Paulo. Para mim é uma grande honra, é um grande prazer estar com todos vocês, ainda que virtualmente. Há quase 7 anos eu tive a oportunidade de participar deste evento presencialmente durante um período em que eu estive na Coreia, no intercâmbio entre a Invest São Paulo e a Cotra. Então, para mim é um grande prazer estar novamente neste importantíssimo fórum. Eu parabenizo a todos, a Cobrasa, a Kiep, a Cotra, a todos os organizadores deste evento, que é de grande importância para a comunidade brasileira e para a comunidade sul-coreana. O tema da minha apresentação são justamente as oportunidades de investimento, as perspectivas de investimento no estado de São Paulo na era pós-Covid. E eu gostaria, se puderem projetar, já estão projetando a minha apresentação, obrigada. Primeiro, eu gostaria de apresentar brevemente a Invest São Paulo. A Invest São Paulo é a agência de promoção de investimentos do estado de São Paulo. Nós somos responsáveis por apoiar todos os novos investimentos, sejam eles de novos investimentos de empresas que não têm qualquer tipo de operação no Brasil ou no estado de São Paulo. Apoiamos também empresas que já estão estabelecidas no estado de São Paulo, mas que tenham algum tipo de projeto de expansão. E, de uma forma geral, apoiamos também as questões de competitividade do setor privado já instalado no estado de São Paulo. Nossa agência oferece uma consultoria gratuita a todas essas empresas e ao setor privado, com foco, sobretudo, em consultoria de site location, consultoria de especialidades tributária, meio ambiente e de infraestrutura. O nosso propósito é ser um one-stop shop para empresas que buscam investir no estado de São Paulo. Desde já coloco a Invest São Paulo à disposição do setor privado sul-coreano, com quem temos uma excelente relação. Posso trazer alguns exemplos aqui de projetos que a Invest São Paulo já apoiou ao longo de seus 10 anos de atuação, né, da Hyundai, a Hyundai Rotem, a Doosan. Posso citar alguns grandes nomes de empresas com quem temos um excelente relacionamento. Seguindo adiante, alguns números também da Invest São Paulo, né? Nós temos hoje 262 projetos de investimento já anunciados, que foram responsáveis por criar mais de 100 mil empregos diretos no estado de São Paulo, e em 2018 nós somos reconhecidos pela FDI Magazine, que é um braço do Financial Times, como a melhor agência de promoção de investimentos do mundo. Então, essa é a introdução que eu queria fazer sobre a Invest São Paulo, sobre nossa agência, e nos colocar desde já à disposição de quem quiser mais informações sobre o nosso trabalho. Seguindo adiante, acho que cabe, embora o próprio ministro Tarcísio, né, e aqui já tenham introduzido muitíssimo bem a respeito do Brasil, acho que cabe fazer um panorama a respeito do que estamos falando. O Brasil hoje é a 9ª economia global e a maior economia da América Latina, né? Por favor, pode seguir. Nós temos um potencial muito amplo de investimento estrangeiro direto. De acordo com o Banco Mundial, nós ranqueamos em 9º lugar no fluxo de investimentos diretos em nosso país, e temos como principal chamariz, sem dúvida nenhuma, o grandíssimo mercado consumidor, uma população de mais de 200 milhões de habitantes e uma pujança muito grande, né, no consumo, né? Então, nós temos isso como cenário. Falando mais especificamente sobre São Paulo, pode seguir, por gentileza. São Paulo é a 3ª maior economia da América Latina, o estado de São Paulo, né? O estado de São Paulo está atrás apenas do próprio Brasil, naturalmente, e do México, né? Nós somos 32% do PIB brasileiro, 70% da mão de obra qualificada do país e de uma infraestrutura bastante desenvolvida, né? 19 das 20 melhores conexões rodoviárias estão no Brasil, além do maior aeroporto
que é o aeroporto de Guarulhos, né, e o maior porto, que é o Porto de Santos, da América do Sul. Podemos falar também que nós somos a sede de 60% das empresas do ranking do Fortune 100 Latin America. E somos também a sede de 4 das 10 melhores universidades de toda a América Latina, estão no nosso estado de São Paulo. Além de, trago aqui como um highlight, nós somos o maior produtor mundial de açúcar, de etanol e de suco de laranja. Pode seguir, por gentileza. Trazendo, né, mais uma vez para dimensionar o estado de São Paulo, né, nós temos uma população que se compara à população da Espanha e da Polônia, é realmente um país dentro de um país, é um termo que nós usamos, e um PIB que se compara também a países como a Suíça e a Polônia, né? Então, realmente é uma economia de ordem global. Podem prosseguir, por favor. Falando um pouco dos últimos tempos, né, a economia de São Paulo teve um desempenho bastante forte em 2019, né, como podemos ver em relação ao Brasil, né, puxou para cima, né, esse número do Brasil, e em 2020, naturalmente, assim como todo mundo, São Paulo, Brasil também, tivemos uma queda na atividade econômica, mas que, devido a algumas questões que eu vou mencionar a seguir, conseguimos garantir que essa queda não fosse tão acentuada, né, garantindo aí emprego e garantindo renda para os brasileiros que moram no estado de São Paulo. Podem seguir, por gentileza. Em relação ao meio ambiente, falando mais do estado de São Paulo, temas que são bastante caros ao nosso governo. O estado de São Paulo é um estado que preza pelo alinhamento com normas internacionais de conservação e de preservação. Esse é um ponto que vamos detalhar um pouco mais adiante. E em relação ao combate ao Covid, acho importante mencionar que São Paulo foi um estado pioneiro no Brasil na adoção do mandatória, né, de máscaras, e adotamos também o isolamento social bastante no início, né, dessa conversa, que com certeza trouxe uma série de benefícios e nas questões relacionadas tanto a salvar vidas como também a manter empregos e manter renda. Então isso foi algo que foi a marca do governo do estado de São Paulo nos últimos meses, que foram muito difíceis naturalmente para todos. Podem seguir, por gentileza. Agora eu entro num tema mais específico da Retomada 21-22. A Retomada 21-22 é um programa que foi lançado na última sexta-feira, dia 16, pelo nosso secretário da Fazenda, o senhor Henrique Meirelles, ex-ministro da Fazenda. Esse é um programa que visa, naturalmente, a recuperar a economia paulista nos próximos anos. É um programa, foi criado um grupo de trabalho no governo do estado de São Paulo, que nos últimos 4 meses desenhou um plano de ações de médio e de curto prazo para trazer essa economia para um novo patamar, né? Esse grupo, a Invest São Paulo, assim como a Secretaria de Desenvolvimento, a Secretaria de Relações Internacionais, teve uma participação bastante intensa e podemos contribuir com uma série de temas que vou detalhar a seguir, né? Os principais pilares sobre os quais foi construído o programa da Retomada são esses que os senhores estão vendo. Melhoria no ambiente de negócios, oportunidade de investimento em infraestrutura, algo que vamos detalhar bastante, dinamismo setorial. O estado de São Paulo ele tem um potencial muito grande, né, de exploração de diferentes setores, os mais diferentes setores, desenvolvimento sustentável, como eu já bem mencionei, redução de desigualdades e internacionalização. Seguimos. Em relação à melhoria do ambiente de negócios, a ideia é melhorar a visão de São Paulo, melhorar a situação de São Paulo para o investidor, para o setor privado,
pensando nos temas de simplificação tributária. Eu acho que é um tema fundamental quando falamos, né, não só de São Paulo, mas naturalmente do Brasil. Modernização regulatória, eliminação de burocracia e o fast track para investimentos, que é um tema com o qual naturalmente a Invest São Paulo está diretamente ligado. Agora eu vou falar de oportunidade de investimento em alguns setores econômicos, sobretudo infraestrutura. Podemos seguir. Como já bem exposto pelo ministro Tarcísio Freitas, existem uma série de oportunidades hoje, não só no estado de São Paulo, mas no país, de investimentos em infraestrutura por meio de programas de PPPs e de concessões. O estado de São Paulo ele tem um histórico muito consolidado e muito bem sucedido de projetos. Desde a década de 90, nós tivemos 41 projetos já contratados, 30 concessões, 11 parcerias público-privadas, são números bastante relevantes, é um modelo que vem amadurecendo bastante e com foco principalmente em trazer previsibilidade, em trazer segurança jurídica e trazer retorno para o investidor. Podemos seguir, por gentileza. No início desse ano, né, ao longo do ano passado isso aconteceu, mas no início desse ano foi, enfim, consolidada um exemplo muitíssimo bem sucedido de concessão da rodovia da Pipa, que é uma rodovia que liga as cidades de Piracicaba e de Panorama. Foi a maior concessão rodoviária já feita no Brasil, com mais de 1.000 quilômetros de distância, e o valor de investimento de 2,7 bilhões de dólares. E os vencedores foram o Grupo Pátria, que é um grupo brasileiro em parceria com o Blackstone, um dos maiores fundos de investimento do mundo. Então, esse foi um exemplo muito bem sucedido que nós estamos usando como um benchmark para as nossas ações seguintes. Podem seguir, por gentileza. As oportunidades de concessão e parcerias público-privadas que já começaram a ser tocadas em andamento, né, e vão ser concluídas nos anos de 2021 e 2022, nós temos 18 projetos no nosso pipeline, que compõem uma carteira de 6 bilhões de investimentos. Eu vou entrar um pouquinho falando amplamente sobre alguns desses projetos. Os projetos são concentrados basicamente nas áreas de transporte e mobilidade, rodovias, setor presídios, lazer, educação e parques. Podem seguir, por gentileza. Nós temos algumas concessões já existentes que estão numa fase final, estão no prazo final de validade dessa concessão, e haverá uma nova concessão para esses 3 trechos que estão bem descritos nesse mapa. Podem seguir, por gentileza. As concessões, as importantíssimas concessões do trem intercidades, o que nós conhecemos como TIC, que é uma concessão que vai ligar as cidades de São Paulo, Jundiaí e Campinas. É um trecho bastante importante, onde tem um cinturão de uma economia, de uma cadeia de suprimentos bastante integrada, onde a população do estado de São Paulo mais se concentra. Você tem aí esse trecho em que haverá o trem intercidades, que é um projeto muitíssimo aguardado pelos paulistas, né? E também a oportunidade no metrô da linha 6. Ainda no setor de transportes, nós podemos falar do trem da linha 8 e linha 9, né, no sistema de trens da região metropolitana de São Paulo, linha 8 e linha 9. Nós temos também um programa das travessias litorâneas, né? E também, como bem mencionado pelo ministro Tarcísio, o programa de concessão dos 22 aeroportos. Então, além dos aeroportos que estão sob a tutela do governo federal, haverá a concessão de 22 aeroportos regionais no estado de São Paulo, como vocês podem ver no mapa, muito bem distribuídos ao longo do território. Podem seguir, por gentileza. Eu peço desculpas, eu acho que a apresentação ela ficou um pouco mal formatada, não sei se houve uma diferença entre o PowerPoint e o PDF, mas
em seguida podemos compartilhar com quem tiver interesse. Eu acho muito importante observar que existe um programa da Secretaria de Desenvolvimento Econômico do Estado de São Paulo que prevê o estudo, o aprofundamento dos estudos de cada dos setores mais importantes e mais representativos do Estado de São Paulo. Houve a criação de 14 polos de investimentos, né, como vocês podem ver, temos aí o setor de saúde e ciências da vida, setor metalúrgico, setor automotivo, setor de alimentos e bebidas, têxteis, agritech, é um setor importantíssimo, papel, celulose, logística, higiene e beleza, e dentro do escopo de cada um desses polos, o nosso objetivo, enquanto Invest São Paulo, parceira da Secretaria de Desenvolvimento, é precisamente trazer competitividade, ainda mais competitividade para esses setores que nós entendemos como prioritários no estado de São Paulo. Podemos seguir, por gentileza. Além das oportunidades de investimento dos setores que já observei, temos também, naturalmente, a oportunidade com a Sabesp, com a privatização da Sabesp, que é a terceira maior companhia de saneamento do mundo e opera em mais de metade dos municípios paulistas, que tem um valor de mercado estimado em mais de 13 bilhões de dólares. Vamos seguir, por favor. Não quero estourar o meu tempo. Além disso, como citei, algumas oportunidades, outras oportunidades em concessões e PPPs, haverá PPPs na educação e na área de segurança pública em relação aos presídios. Temos também as concessões do Zoológico do Jardim Botânico, podemos seguir. As travessias paulistas e o complexo do ginásio do Ibirapuera também, que está em andamento, inclusive, está aberta já essa concessão. Em relação ao tema de desenvolvimento sustentável, que é um dos grandes pilares da retomada 21-22, nós podemos falar que o estado de São Paulo é um estado que o desenvolvimento é calcado no uso de energia renovável. Nós somos o maior produtor brasileiro de etanol e existe um estímulo muito grande por meio da regulamentação do estado ao uso de biomassa e a gestão de resíduos sólidos, né? Em relação à questão da conservação dos recursos hídricos, nós temos também um programa já amplamente divulgado de revitalização e limpeza dos rios Tietê e Pinheiros que banham a cidade de São Paulo. Por favor, podemos seguir. Como falei, operamos em total alinhamento com padrões internacionais. Temos o Acordo de São Paulo, acho que é muito importante citar o Acordo de São Paulo, é uma parceria que a CETESB organizou, da qual a Invest São Paulo participa ativamente, que trata da implementação da agenda climática numa plataforma de cooperação público-privada. Então, as empresas, elas aderem, né, ao Acordo de São Paulo e isso funciona como uma sinalização muito importante, que são empresas que estão adotando compromissos de redução de emissão de gás de efeito estufa, certo? Podemos seguir, por gentileza. Em relação à internacionalização, o estado de São Paulo é um estado que se preza pela abertura, pela proximidade com uma série de organismos internacionais. Acho que a nossa presença aqui, representando o estado, revela muito a esse respeito. Nós assinamos uma série de acordos bilaterais, nós temos 2 escritórios internacionais, temos um escritório em Xangai, aberto em agosto do ano passado, e um escritório em Dubai, aberto em fevereiro desse ano, e em junho de 2021, a nossa intenção é que tenhamos um escritório em Munique. Esses escritórios são operados pela Invest São Paulo. A Invest São Paulo é responsável pela direção desses escritórios que são extremamente importantes, né? Além disso, temos uma parceria com
ou uma série de câmaras de comércio, outras agências de promoção de investimento e organizações internacionais. Podemos seguir, eu já vou caminhando para o fim da apresentação. Eu trago um resumo para vocês, a minha mensagem aqui, novamente em nome do Wilson Mello, falo em nome do Wilson, da Invest São Paulo, e nós somos um estado absolutamente aberto a investimentos estrangeiros, temos muito a oferecer. Enquanto Invest São Paulo, temos um corpo técnico bastante capacitado para atender a todo tipo de dúvida do investidor estrangeiro. Esperamos trazer informações, esperamos trazer transparência para o investidor estrangeiro sul-coreano e estamos à absoluta disposição para mantermos esse diálogo aberto. Mais uma vez, agradeço ao Cobras e a todos os parceiros desse importantíssimo evento, fico à disposição. 네, 페르난데스 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으로 접수된 질문을 위주로 Q&A 세션을 한 10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 그 Q&A 세션 이후에 시간이 좀 나오면은 플로어에서도 질문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접수된 질문, 이 질문은 홍성우 박사님이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사님이 이제 발표 때 뭐 간단히 언급은 하셨지만 그 아무튼 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보소나로 대통령 행정부가 좀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 정책을 지금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그 적극적 재정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쓰고 있는지 소개해 해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두 가지 정도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우리나라도 이런 이제 타이틀 하에서 진행된 것인데 긴급 재난 지원금 관련입니다. 그래서 월 600회알씩 이제 이 소득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다시 연장을 하는 것으로 이제 정책적인 결정을 내렸고요. 다만 이제 그 지급하는 규모를 좀 줄이는 선에서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아마 올해까지 진행될 것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올해 7월에 이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가지고 개헌이 이슈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 소위 이 월 버짓이라고 해서 전쟁 예산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코로나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제 개헌을 통해서 브라질 정부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정부 지출과 이 코로나 대응 관련된 지출을 좀 구분시켜서 이 2020년도에 한해서 이 코로나 대응 관련된 정부 지출은 어떻게 보면 리밋이나 이런 한도를 없애고 이제 뭔가 속도감 있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정부가 이제 관련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이제 개헌이 완료가 돼서 이러한 것들을 한 두 가지 정도를 대표적인 어떤 대응 확장적인 어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두 개 더 있는데요. 이 질문은 페르난데스 팀장님이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까 발표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파울루 주가 브라질 전체 경제에 비해서 그 코로나19로부터 좀 더 빠른 회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가장 초기 대응이 성공적으로 작용했던 것인지, 이렇게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상대적으로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 정책적인 이유가 더 큰지 아니면 다른 요인들이 있는지, 그런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 마저 말씀드리면 그 상파울루주 내 이제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관련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투자 프로젝트에 외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제 그동안 진행돼 왔던 프로젝트에서
그 외국 기업들이 얼마나 참여를 많이 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페르난데스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Bom, eu começo respondendo. Muito bem. Bom, em relação ao combate ao Covid, assim que a situação mundial se tornou clara, o Brasil teve um pouco mais de tempo de se preparar para essa situação peculiar e foi criado um comitê de enfrentamento ao Covid, composto por funcionários de diversas secretarias e da Invest São Paulo, que trabalharam e estão trabalhando ainda noite e dia em prol desse combate. Então, acredito que esse sucesso relativo, né, porque continua acontecendo perda de vidas, né, então a gente não pode naturalmente falar de sucesso, mas entendemos que o Estado de São Paulo se preparou bem e agiu e tomou todas as decisões baseadas apenas na ciência. Temos o comitê é formado por um grupo de médicos bastante grande e nos pautamos por um monitoramento intenso da situação em todo o estado e, além disso, um acompanhamento de um corpo médico bastante competente e muito próximo ao governador. Então, eu entendo que, por isso, estamos conseguindo combater ao Covid de uma forma melhor, talvez. Inclusive, é importante citar que o Estado de São Paulo, em parceria com a empresa chinesa Sinovac, já está construindo a fábrica que vai fazer o Coronavac, né, em parceria com o Instituto Butantan, que é um instituto centenário brasileiro, com reconhecimento mundial na área de vacinas. E esperamos que muito em breve tenhamos essa vacina autorizada pela Anvisa e pronta para continuar o nosso combate ao Covid. Essa é a primeira pergunta. Em relação à segunda pergunta, em relação à pergunta sobre como investidores estrangeiros, se é possível que investidores estrangeiros participem do programa de PPPs e concessões de infraestrutura no estado de São Paulo, sim, com certeza. O exemplo que eu dei da concessão da Pipa, houve a participação do Blackstone e do GIC, fundos internacionais de investimento, que fizeram um consórcio com o Grupo Pátria. O Estado de São Paulo tem interesse absoluto em divulgar essas oportunidades dos programas de PPPs e concessões mundo afora para grandes fundos e começa na próxima semana uma sequência de reuniões tocadas pelo governador de São Paulo, João Dória, para a divulgação dessas oportunidades internacionalmente. Então, faremos uma série de reuniões regionais para a divulgação dessas oportunidades e é a intenção declarada do Estado de São Paulo trazer investidores do mundo inteiro para as oportunidades de São Paulo, não só nos programas de PPPs e de concessões, mas oportunidades de investimento na economia paulista em geral. 감사합니다. 뭐 시간이 조금 남은 관계로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없으신 걸로 알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전 세계와 마찬가지로 브라질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반면에 뭐 민간 차원에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보이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또 빠른 회복을 가능케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작용을 해서 빠른 회복이 가능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세션 1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첫 번째 세션을 마치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10시 40분부터 시작될 예정이오니 내빈 여러분께서는 시간에 맞춰서 다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